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C++ 프로그래밍 12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연산자 재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연산자를 재정의하여 이 클래스의 객체를 조작할 때 기존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산자를 재정의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밍 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if만 있으면 모든 프로그램이 가능한데 스위치 문까지 도입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산자를 재정의하면 프로그램을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연산자의 의미와 전혀 다른 용도로 연산자를 재정의하면 오히려 가독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법은 더 복잡해졌고 익혀야 할 것은 더 많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A라는 클래스는 객체들을 덧셈과 비슷한 연산을 해서 뭔가 더하거나 결합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없으면 메소드를 정의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야 될 일들이 복잡해지면 이런 식으로 그것을 표현하기가 함수 호출로 그것을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를 재정의하면은 그 연산자를 재정의하지 않았을 때에 비교해서 매우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산자 재정의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입출력할 때 이런 연산자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산자들은 원래 비트 이동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이 cout, cin과 관련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연산자들 가져다가 입출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를 재정의할 경우에는 원래 그것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만 재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혀 플러스와 전혀 다른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을 플러스 연산자로 재정의하게 되면 가독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에 이런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함수로 재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함수로 재정의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는 내부 멤버 변수들을 직접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함수에서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을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프라이빗 멤버이겠죠, 보통. 그래서 이 연산자 재정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friend 함수, friend class라는 겁니다. friend 함수가 되면 private 멤버들도 그냥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근 제어가 무력화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연산자 재정의를 설명드리면서 예제로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모듈러 어드메틱과 K-스트링인데요. 모듈러 어드메틱은 어떤 수를 더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떤 정해진 소수로 나머지를 구해서 결과값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듈러 어리매틱을 이제 연산자들을 재정의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td string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kstring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만들 때에는 동적 할당할 필요가 있고, 동적 할당할 경우에는 이 대입 연산자의 재정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입 이퀄 연산자의 재정의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것의 비용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용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move constructor, move assignment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 장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연산자 재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제로 사용할 덧셈군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덧셈군은 수학 분야 중 정수론, 응용대수학 관련되어 있고 정보보호 관련된 암호 기술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덧셈군은 집합과 이항연산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 이항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닫혀 있다는 것은 이 집합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뽑았을 때 이 정해진 이항연산이 뭔가 있을 때 이 이항연산을 취하면 이 결과값은 다시 이 집합에 있어야 됩니다. 포함돼야지만 닫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군들 중에 덧셈군은 연산이, 이 이항연산이 덧셈 계열의 연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덧셈군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모두 연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연산. 그래서 연산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냐면은 덧셈을 한 다음에 정해진 값으로 나머지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닫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소수를 선택하면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이 있을 때 0, 1, 2, 3, 4, 5, 6이 있을 때 플러스 모두 7을 이항 연산으로 사용하면은 이 집합과 이 연산은 덧셈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원소 4 더하기 5 모두 7을 하면은 결과는 2가 됩니다. 다시 이 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덧셈군에서는 값들은 요 수들만 존재를 하는데 정수에 있는 모든 수는 이 수들로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1 같은 수는 법 7에서는 그러니까 이 군에서는 4와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고 이항연산을 하는데 결과값을 어떤 값으로 나머지를 취하게 되면은 그때 이 나머지 취하는 값을 기반으로 이것은 법 7에서 동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1은 법 7에서는 즉 이 덧셈군에서는 4와 같은 수예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수는 나타낼 수가 있고 거꾸로 여기 졌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1과 6은 이 세 개에서는 같은 값이에요. 왜냐하면 1 더하기 6은 7이고 0이 되는데 1 더하기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라면 또 0이 되겠죠. 이 세계에서는 덧셈밖에 없습니다. 이항연산, 이 연산 하나밖에 없는데 역원을 더해서 뺄셈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6, 3 더하기 4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과 4는 이 세계에서는 서로 역원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너스 값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정수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도 다 이 세계에 있는 요 수들로 매핑을 해서 바꿀 수 있다. 얘와 똑같은 수가 여기에 마이너스 11은 3과 동일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정수론에서는 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와 12는 합동이에요. 어디서? 법 7에서. 마이너스 11과 3은 합동입니다.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2와 5는 다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덧셈군이고요. 이런 덧셈군을 우리가 연산자 재정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덧셈군을 나타낸 클래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두 개의 수를 유지해야 돼요. 그 모듈러스 법을 사용할 소수 p와 실제 값 n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n은 0에서 p-1 값만 유지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값에 벗어난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 연산을 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요걸로 매핑을 해서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모두 7을 했는데 11이 들어오면 4를 저장할 거고 마이너스 11이 들어오면 3을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음수가 되면은 p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 모두 7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여기다 7을 더해서 3. 그래서 항상 이 값은 0에서 p-1 사이 값이 되도록 유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멤버 변수를 정의해 놓고 덧셈을 하는 연산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a 더하기 b. 그런데 이 덧셈 연산의 특성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a 더하기 b 우리가 보통 이항 연산을 하게 되면 p 연산자들은 안 바뀌어요. a도 변하지 않고 b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새로운 값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메소드로 구현하면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 더하기 b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a.add b 이렇게 이제 쓰겠죠.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연산자 재정의를 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고 이때에 A도 B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항 연산에서 왼쪽 오른쪽 있을 때 오른쪽은 메소드로 구현한다 그러면 오른쪽은 인자가 되겠고 왼쪽은 디스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새 임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임시 객체를 A와 똑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덧셈을 수행한 다음에 그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 임시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고 그 임시 객체가 C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add라는 연산을 메소드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일반 함수로 정의할 수 있고 이 함수는 요 클래스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스태틱한 메소드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도 돼요. 없고 밖에다가 그냥 만들 수 있는데 밖에다 만들게 되면 a.p, a.n, temp.n
other.n에 접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함수고 밖에 정의되어 있다. 스태틱 함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프라이빗 멤버들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코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메소드로 정의하나 일반 함수로 정의하나 알고리즘 자체는 변하진 않습니다. 일반 함수로 정의하면은 A 더하기 B 할 때 이 두 개를 둘 다 인자로 받아야 되는 거고, 메소드로 정의하면은 왼쪽 거는 디스 객체가 되고 B는 인자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add 연산을 연산자 재정의를 해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메소드의 이름을 정의할 때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를 쓰고 재정의하고자 하는 연산자를 옆에다가 붙여서 메소드 이름을 정의하게 되면은 요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할 때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연산자 재정의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단지 그 메소드의 이름이 특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산자를 재정의하면은 함수 호출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식을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연산자를 재정의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형태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표현식 형태로 작성하게 되면은 훨씬 더 프로그램을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가독성이 저하될 수 있고요. 특히 원래 연산자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이런 식으로 원래 연산자와 전혀 다른 의미로는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 C++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계속 필요할 것 같으면 추가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C++는 문법이 매우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자 재정의 관련된 문법과 재정의할 때 사용할 팁, 알아둬야 할 팁들을 좀 설명드리고 하나씩 연산자를 실제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C++는 새 연산자를 정의할 수 없지만 기존 연산자를 각 클래스마다 재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C++에 없는 이런 연산자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점 연산자나 가시영역 해소 연산자나 사망 연산자나 size of나 type id 등 몇 가지는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연산자는 보통 우리가 사이표기법을 이용해서 표현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즉 이항 연산자의 경우에는 두 P 연산자 사이에다가 연산자를 표시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이표기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앞에다 놓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프리픽스 노테이션이라고 그러고 포스트픽스 노테이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 메소드를 정의한다는 것은 이런 식의 함수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픽스로 써졌던 표기법을 우리는 이런 형태의 함수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이거를 함수로 정의해가지고 만들고 사용할 때는 인픽스 노테이션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는 기존 연산자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논리적인 의미가 같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거는 가독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것은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메소드의 이름은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연산자를 재정의하고 싶으면은 함수의 이름, 메소드의 이름은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됩니다. 어떤 클래스 객체에 대해 연산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연산자가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재정의하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입 연산자와 주소 연산자는 우리가 정의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런데 대입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지만 그 복사 생성자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는 멤버 와이즈 카피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멤버 와이즈 카피로는 문제가 있고 딥 카피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입 연산자를 재정의해 줘야 됩니다. 복사 생성자를 재정의해 줘야 되면은 대입 연산자도 재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결합 순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C out 이렇게 A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요 비트 이동 연산자와 같습니다. 입출력 연산자이기 때문에 뭐 순위를 바꾼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의 순위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고 왼쪽에서 오른쪽 A 더하기 B 더하기 C면 얘부터 하게 되는데 그 순서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연산자의 P 연산 수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항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로 재정의할 수 있고 이항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로만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시 타입에 대한 기존 연산자의 의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더하기 5가 다른 값을 가지도록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떤 함수를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정의하게 되면 일반 함수를 정의할 때는 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객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연산자를 재정의하였다고 플러스 이퀄가 자동으로 재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항 연산자 마이너스를 정의했다고 단항 연산자 마이너스가 정의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따로 재정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면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 연산자들은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어렵게 정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연산자들만 재정의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반대로 공개될 클래스나 뭐 라이브러리로 공개를 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측에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연산자를 제공하면 플러스 이퀄로도 제공해야 되겠고 마이너스를 제공하면은 마이너스 이항을 제공하면 마이너스 단항도 같이 제공해야 되겠고 비교 연산자를 제공하면은 6개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만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 팀에서만 사용한다. 그럼 우리는 요것만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사용할 일이 없으면.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타입 변환 연산자는 explit 키워드를 사용해서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본인이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explit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연산자의 재정의는 메소드로도 가능하고 일반 함수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산자는 메소드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낭 연산자 중에 일부는 메소드로만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함수로 재정의할 때는 보통 친구 함수로 재정의합니다. 이거는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 private 멤버 변수들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함수로 하게 되는 것은 객체 지향의 캡슐화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연산자들을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덧셈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재정의해 보고 그 다음에는 K-string 문자열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양한 연산자들을 또 재정의해 보고 그리고 과제로 여러분들이 fraction 분수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재정의해 보는 형태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칙 연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연산자, 방금 봤던 플러스 연산자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메소드로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칙 연산은 이항 연산자니까 A 더하기 B 하면 A가 디스 객체가 되겠고 이 B가 인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그 동일한 객체를 받도록 정의하는데 이 클래스 객체들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객체는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스트 한 참조로 받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 더하기 B의 결과로 A를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컨스트 메소드가 돼야 되겠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값 반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컨스트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시 객체를 여기서 하나 만들어서 A 더하기 B를 유지할 요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A에다가 B를 더하는 거니까 A와 동일한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B를 더해서 요 객체를 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멤버 변수들을 만들고 그거를 생성자에 넘겨서 그 A 플러스 B 상태가 되는 객체를 리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두 방법 다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서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연산을 두 번 연속을 했을 경우에 몇 개의 객체가 생성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이런 식으로 먼저 A와 오퍼레이터 플러스 B 요 함수가 하나 호출이 되는 거죠. 한 번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호출이 돼요. 즉 요 함수가 두 번 호출이 됩니다. 두 번 호출이 되면은 이 내부적으로 요 임시 객체가 요 함수 내에서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실제 A 더하기 B를 하고 나면 이 let 오브젝트가 return이 됩니다. 그래서 fu 스택 공간에 임시 객체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이 임시 객체가 this가 돼서 플러스 C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또다시 이 return에 의해서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즉 총 4개의 객체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많은 객체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등장한 개념이 move라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그 move라는 개념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요 과정에서 많은 임시 객체들이 생성이 된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게 되겠고, 총 몇 개냐 하면은 A 더하기 B를 수행할 때 이 지역 객체로 하나 생성이 되고, 얘가 반환이 되면서 요 공간에서, 이 공간이 아니라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 내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 이 리턴에 의해서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총 4개가 생성이 되는데, 실제로 이번 챕터에서 설명을 자세히는 안 드리겠지만 잠깐 언급하고 나면은 RVO라는 최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eturn Value Optimization이라는 거고요. C++17부터는 이게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컴파일러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RVO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let 오브젝트가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하는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서 만들어져요. fu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이 함수를 호출한 그 스택 공간에 요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실제 그 RBO 최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4개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2개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적화가 되지 않으면 4개, 최적화가 되면은 2개가 생성이 되는데 2개가 생성이 되는 이유는 이 임시 객체는 어차피 리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리턴이 되는 것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호출한 이 공간에다가 요 지역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RBO 최적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 리턴하는 과정에서 요 임시 객체, 만들어진 임시 객체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적화를 안 하면.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 더하기 B 똑같은 객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A 더하기 10을 한다든지 뭐 A 더하기 상진, 문자열을 한다든지 뭐 A 더하기 10.5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은 요런 A 객체가 아니라 정수, 뭐 더블, 스트링을 받는 요런 함수들을 다중 정의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공하면 A 더하기 3 이런 것도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예요. 플러스 증감 연산자와 또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 세 가지 연산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전이와 후이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C++는 이런 식으로 인자 이름, 그러니까 매개 변수 이름이 없는 int라는 타입을 받는 그런 함수를 정의해서 전이와 후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항 연산자들은 인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 this를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A+++++A면 요 this 객체 자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항 연산자들은 인자가 필요 없습니다. 매개 변수가. 이항 연산자는 메소드로 정의할 때는 인자가 하나 필요하고 단항 연산자는 빵개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전이와 후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없는 int 타입의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전이는 얘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변화를 반영해서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후위 연산자의 경우에는 A를 증가시키지만 그러니까 A++는 A를 증가시키지만 리턴하는 값은 원래 값을 리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임시 객체가 하나 또 필요합니다. A 원래 객체를 받은 이 임시 객체를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this를 플러스 1 증가시키는 그 코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요것만 놓고 보면은 왜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얘를 선호해야 되는지는 이것만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시 객체의 생성이 필요한데 얘는 필요 없습니다. 객체의 생성은 비교적 비쌉니다. 복사 생성자가 들어가게 되겠고 이 객체의 특성에 따라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제법 비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전이냐 후이냐를 생각하면은 독립적으로 쓸 때는 전이 연산자를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이너스 단항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A를 마이너스 A면 A를 뭐 부호로 바꾼다든지 뭔가 그거에 맞는 활동을 하고 이 객체를 자체적으로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전이 플러스하고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A, 마이너스 A한 요 A 객체를 직접 반환하고 있습니다. 직접 반환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참조로 반환해서 반환 과정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시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참조로 반환할 수 없고 값 기반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컨스트를 꼭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입니다. 그거는 프로그램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A++ 했는데 얘를 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객체를. 아니면 이 객체는 그냥 요 값만 받는 거지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컨스트를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컨스트를 붙여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참조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어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컨스트를 붙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조로 반환할 때에는. 객체 반환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객체가 아닌 경우에는 객체를 직접 반환하는 것보다 참조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처럼 대입 연산자에서 A = B = C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객체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참조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금 전에 봤듯이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나 전이 플러스 연산자는 객체를 이런 식으로 참조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연산을 그 함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역 객체를 반환할 경우에는 참조로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객체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참조로 반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조로 반환할 경우에는 참조로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A = func 하면은 그 컴파일러 최적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객체가 반환되면서 여기서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 임시 객체는 어떻게 생성되냐면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이코르 때문에 이 임시 객체를 이용해서 A에 대한 대입 연산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없애고 싶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리턴하는 과정에 복사 생성자도 호출이 안 되고 이 대입 과정에서도 실제 이 대입 연산자가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참조의 대입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역 객체가 아닌 우리가 참조로 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참조로 반환해야 되겠고, 근데 참조로 반환하게 되면은 받아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정을 할 수 없도록 컨스트 참조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도 그러면 이제 컨스트가 붙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개의 비교 연산자가 정의해야 되는데 6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요 2가지만 구현을 하고 나머지는 이 2개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그래서 얘를 구현한 다음에는 요거를 호출해서 낫을 붙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코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얘와 얘는 완전 반대의 경우이죠.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얘에 낫을 붙이면 되겠고요. 요 두 개는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는 얘의 반대로 되는 거예요. this와 other를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얘를 바꾸면은 other를 this로 비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얘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 얘가 만들어지면 얘는 얘에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4개는 항상 이렇게 고정해서 구현할 수 있고요. 내가 만드는 클래스마다 요 2개만 구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 변환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입 변환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니까 그 인자가 없습니다. 인자가 없고요. 이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 다음에 변환하고자 하는 타입을 써주시면 돼요. int로 변화하고 싶으면 int, std string으로 변화하고 싶으면 string, 뭐 const 캐릭터 포인터로 변화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 그 a 뭐 int a 하면 요게 이제 불러질 텐데 보통은 이제 static 여기처럼 cast int a 이런 형태로 이제 C++에서는 호출하겠죠. 요렇게 호출하면은 이때 요게 이제 불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함수 정의와 달리 얘는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반환의 타입을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여기에 int, std, string을 중복해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A 객체에 대한 A 타입의 객체에 대해서 int로 변화하고 싶으면 어떤 값을 줄지, string은 어떤 값을 줄지 작성을 해서 리턴하면 되겠고, 이런 타입 변환 연산자는 또 explicit 키워드를 보통 수식을 해줍니다. 이것을 수식해 줘야 컴파일러가 함부로 얘네들을 자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explicit를 안 사용하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필요하면은 이들을 이용해서
객체를 자동적으로 정수로 변환한다든지 자동적으로 스트링으로 변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연산자예요. 대입 연산자. 이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재정의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그 대입 연산자는 복사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멤버 기반 복사를 해줍니다. 멤버 와이즈 복사. 그런데 이 멤버 와이즈 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동적 할당된 요소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돼요. 이럴 경우에는 딥 카피를 하도록 반드시 재정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복사가 필요하면은 반드시 재정의 해줘야 되겠고, 컨스트 멤버 변수가 있어도 재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컨스트 멤버 변수가 있으면 왜 재정의해야 되냐면, 얘가 컨스트인데 얘가 컨스트예요. 얘를 못 바꾸는데 얘를 덮어 씌우려 그러면 요것 때문에 덮어 씌울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컨스트 멤버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대입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컨스트 멤버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이 이루어지도록 그 코드를 직접 만들어줘야 됩니다. 몸체 내용은 대입 연산자는 복사 생성자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중요한 차이는 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복사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거지만 대입은 기존에 존재하는 객체를 변경하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B는 A를 이용해서 생성하면서 요 A를 이용해서 B를 초기화하는 건데, 이 C는 이미 만들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A와 똑같은 상태가 되도록 C의 내부 내용을 바꿔주는 것이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A 이퀄 B 이퀄 C 이런 것들이 되도록 현재 객체를 반환해 줘야 되고, 이 반환을 효율적으로 반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참조로 반환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냥 A 이렇게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는 늘 이런 식으로 또 효율성 때문에 참조로 받아서 정의를 합니다. 대입 연산자와 플러스 연산자를 정의했다고 해서 플러스 이퀄가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대입 연산자를 재정의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에도 A 플러스 이퀄 B 이런 거를 만든다든지, 얘 두 개가 다 A 객체일 때 이런 3 이런 거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다중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요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A를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돛생군을 이런 연산자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만든 다음에 여러 연산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식으로 이 클래스의 객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Additive Group 코드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